반갑습니다. 자, 오늘 124페이지 개발 관리 마케팅으로인데 오늘 다룬 부분은 어려운 거는 없어요. 아주 손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영역이고 시험에 정해져 있는 포인트가 거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개발 관리 마케팅으로는 전부 득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관리하고 마케팅은 관리에서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개발로는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이제 4문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인데 아주 쉽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전부 득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그 124쪽에 개발의 의의 이런 걸 읽어보시고 개발의 주체. 개발의 주체는 이제 공적 주체, 사적 주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공적 주체죠. 이 공적 주체를 제1섹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건설업자와 같은 민간이죠. 민간. 또 토지 소유자끼리 결성한 조합 이런 것들이 사적 주체죠. 사적 주체를 제2섹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적 주체하고 사적 주체가 합쳐가지고 민간 합동으로 개발을 할 때 주체가 2개가 되죠.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를 합쳐서 제3섹터 또는 복합 주체라고 합니다. 주체가 2개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공공기관이 바로 공적 주체면서 제1섹터고 민간이 사적 주체면서 제2섹터 그리고 민간 합동 복합 주체를 제3섹터로 한다. 요거 한 개 참고로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의 형태는 직렬형 그 다음에 기본형 시행, 처분, 병행형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원래 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개발이 5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직렬형이라네요. 우리 개발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계획 수립하죠. 그리고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뭐에 관계 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부장임대하는 처분이 수반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개발이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가 직렬형이고 이거는 이제 사업이 너무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형태가 직렬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기본형인데 이 기본형은 이제 단계가 4단계로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고 협의와 인가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후 사업 시행하고 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단계가 이렇게 4단계로 축소가 됐죠. 이게 기본형이고 시행, 처분, 병행은 시행과 처분을 병행한다는 뜻이니까요. 3단계로 이제 단계가 축소된 거예요.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협의와 인가도 동시에 하고 그리고 시행과 처분도 병행해서 동시에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처분을 한다. 그 말이 뭐야? 완공 중에 바로 분양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분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행과 처분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선분양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금 조달이죠. 신속한 자금 조달의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형태가 시행, 처분, 병행인데 이거는 이제 단계가 3단계로 축소돼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는 못한 겁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형태가 시행, 처분, 병행이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본형이다. 그거 참고한 게 안 왔고 이 순서를 좀 익혀놔요. 개발 사업은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순서 자체를 좀 익혀놓는 게 좋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그지. 우리 개발론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가 누구죠? 개발론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가 워포드라는 학자입니다. 워포드. 이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은 7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개발을 7단계로 나열을 했죠. 이 워포드의 개발 7단계 이것도 당연히 순서를 익혀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업을 구상하는 거죠. 그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이디어 단계 또는 구상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제 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증을 하죠. 근데 이 개발의 7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루어지는 타당성 분석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뒤에 이루어지는 타당성 분석이 실행 가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 실행 가능성 분석하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 이렇게 타당성 분석이 2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타당성 분석을 구분하는 포인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소요될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고, 그리고 이제 실행 가능성 분석은 수익과 비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은 실행 가능성 분석이 되고, 대충 그냥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요 계략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검토하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검토하는지 요 단어를 가지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하고 실행 가능성 분석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구분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사업이 대충 이제 수익하고 비용을 검증해 보니까 할만하다, 이거 충분히 그런 판단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기 전에 미리 부지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 단계가 이 타당성 분석의 두 단계 사이에 위치하는 걸 기억을 해야 이 순서를 맞춥니다. 그 이제 부지를 서둘러 매입하는 이유가 이제 집가라는 게 시간이 흘러서 계속 상승하니까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 바로 부지부터 확보한 후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 실행 가능성 분석이 끝나면 자금을 차입하는 금융 단계, 그 자금 차입이 끝나면 건물을 완공하는 건설 단계,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면 완공된 건물을 분양 임대하는 마케팅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사업이 7단계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죠. 이 순서 익혀야 돼요.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부지 확보, 실행 가능성 분석, 그리고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이렇게 아예 부실 금융으로 건설마, 이렇게 해서 순서 외웠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순서 익혀놓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의 두 단계 사이에 부지를 확보한다. 요걸 알면은 이 순서 짜맞추기 아주 쉬워요. 그리고 마케팅은 실제 이제 완성된 건물을 분양 임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임대를 하려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 해야 되니까, 단계는 당연히 건설 단계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실제 이제 개발업자가 마케팅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수행해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단 말이에요. 도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마케팅은 사업 초기부터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요거 중요 포인트입니다. 마케팅은 사업의 중간이나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사업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요것도 한 개 기억해놔야 될 포인트가 됐습니다. 워포드는 이렇게 부동산 개발은 7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그 개발 7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당성 분석이니까 타당성 분석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실행 가능성 분석을 구분하는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의 두 단계 사이에 부지를 확보한다. 그래야 요 순서를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마케팅은 마지막 단계에 단계는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마케팅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수행해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마케팅은 이루어져야 능률적이다. 그것도 한 개 기억해놔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벌써 종치면 안 되지. 3번에 개발의 위험. 이 워포드가 개발로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죠. 근데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죠? 이 개발의 위험 세 가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문으로 반드시 등장을 해요.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을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단 말이야. 우리 투자론에서도 이제 그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법적 위험, 뭐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의 법적 위험하고 개발의 법적 위험은 다른 겁니다. 이 부동산 개발에서 이제 워포드는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인 관계나 사법적인 관계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우리가 법률적 위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 또는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나 또는 소유권 문제라든가 소유권, 그리고 또 민원 발생과 같은 이런 사법적인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법률 위험이라고요. 개발 계획이 토지 이용 계획에 일치하지 못해가지고 토지 이용 규제와 불합치한다면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법적인 측면에서 소유권 문제에 야기될 염려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개발업자가 허가를 신청했을 때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사법적인 측면에서
허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개발업체에게 수반되는 위험, 이런 위험을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적 위험을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공법하고 사법의 위치를 바꿔요. 토지용 규제, 토지용 계획은 국토계획부 공법에서 배운 거지. 그리고 소유권은 민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법적인 측면이잖아요. 이 공사법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가 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라 이 말입니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서 허가를 신청한다. 그러면 계획대로 토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공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고, 또 소유권 분쟁이나 뭐 민의의 발생할 염려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허가를 신청하면. 그러니까 공사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염려가 없으므로 법적 위험이 최소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주 빈번하게 시험에 등장하는 지점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위험은,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개발업자에게 수반되는 위험, 이런 위험을 우리가 통틀어 시장 위험을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그지? 수요가 감소해서 개발 전에는 수요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개발에 착수한 후에 수요가 감소해서 나중에 이제 부장 단계에 가서 미분양이 생긴다. 그럼 당연히 미분양이 또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양가를 인하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분양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이 악화되면서, 그지? 이렇게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미분양이라든가 분양가의 하락, 이런 것들로 손실을 줄여서는 이런 위험을 통틀어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시장 연구, 시장 분석도 있고, 또 시장성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성 연구도 있고, 그리고 사업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가지고 미리 선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에게 미리 팔아버리면, 그지? 선분양을 해버리면 분양 이후부터는 위험을 매수인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도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죠. 이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이 시장 연구하고 시장성 연구는 다른 거죠. 시장 연구, 시장 분석은 시장 상황 자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 시장 연구는 수요 공급을 측정해서 수요 공급을 파악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조사해서 위험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수요 공급 측정을 통해서 시장 상황이 판단이 되면은 개발업체가 공급하는 게 어느 정도 잘 매매되고 임대될 것인지, 매매 임대 가능성, 이 분양 가능성을 파악해서 위험을 줄일 수도 있죠. 이렇게 시장 분석 또는 시장성 분석, 이게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초기에, 개발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가지고 매수인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을 당연히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제 사업이 진척도가 없을 때는, 그지? 사업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시장의 변화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높고 완공이 100%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점차 감소해 가는 거야. 그렇겠죠? 근데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의 가치는 초기 진척도가 없을 때는 가치가 없다가 완공이 100%에 가까이 가야 사업 가치가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이 개발업체에게 지금 수반되어 있는 시장 위험 자체가 초기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초기에 부동산을 딱 매도해가지고 매수인을 미리 확보해 선분양을 하더라는 거죠. 이 시점에 이제 분양을 해버리면 이때부터 완성할 때까지 위험을 매수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로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서 매수인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도 유효한데, 다만 이제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데 문제가 뭐야? 사업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사업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수익은 그만큼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점은 있지만 위험은 매수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바로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고요. 비용 위험은 개발 기간 중에 비용이 상승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이제 비용 위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개발 기간 중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개발 기간이 예상외로 장기화된다거나, 또는 생각보다 인플레가 심화돼 가지고
물가가 심하게 상승해버리면 원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 개발 기간의 장기화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심화 등으로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업자가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뭐더라?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다.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다 다른 거니까 이 기억이 다 나야 돼.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시장 분석이나 시장 분석 또는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서 매수인을 미리 확보하는 것.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체결한 것이 다 시험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은 개발업자와 시공사 간에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와 시공사 간에 개발업자가 내가 시공사에게 개발업자가 최대로 계약금을 당신한테 얼마를 제시할 테니까 그 계약금 한도 내에서 공사를 완성해라. 이렇게 해서 최대로 계약금을 걸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10억 걸 테니까 10억 한도 내에서 공사를 완성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로 계약금을 걸고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죠. 근데 인플레가 심화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실제 소요된 비용이 12억이 투입되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추가로 2억이라는 비용이 더 발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가 부담한다.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이제 시공사에게 이 추가적인 비용을 떠넘기기 때문에 비용 위험은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이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다만 이제 단점도 있죠. 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떠넘기니까 비용 위험은 줄어들지만 이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 추가적인 비용을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요 약정을 할 때 그지 높은 계약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개발업자가 계약금을 높게 지불을 하고 이 계약을 체결할 만큼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가해 계약금을 높게 지불할 만큼 사업비가 증가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완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단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시공사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비용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포드가 분류한 개발의 위험 세 가지를 구분한 것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거의 그냥 뭐 매년 지문으로 등장할 정도로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들이니까 구분을 해둬야 되겠고, 거기 4번의 흡수율 분석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 시장 분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시장 연구나 시장성 연구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 시장 연구는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상황을 측정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파악해내는데 핵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측정이 이루어지면 개발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잘 매매되고 임대될 것인가 요걸 파악하는 작업이 시장성 분석이잖아요. 그죠? 요 시장성 분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바로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개발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빠르게 시장에 흡수될 것인가 요걸 파악해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이 흡수율 분석은 과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업자가 요 지역에서 그죠? 내가 빌라를 한번 공급해 보겠다 이런 개발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요 지역에서 과거에 다른 개발업자들이 공급한 내역을 딱 파악해 보면은 그죠? 어떤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빌라를 100호 공급할 때는 2개월 만에 시장에 다 팔려 나갔어요. 그다음에 을이라는 개발업자가 종전에 100호를 공부할 때는 한 4개월 정도 만에 빌라가 100호가 다 부장이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도 이제 빌라를 100호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럼 과거에 이렇게 추세를 파악해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내가 공급하는 거는 앞으로 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면 이 시장에 다 흡수가 되고 미분 없이 다 팔리겠다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게 바로 흡수 분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 다른 개발업자들이 공급한 추세를 파악해가지고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업자가 공부하는 부동산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흡수될 것인가 요걸 파악하는 게 바로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게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그지? 그다음에 또 흡수 시간은 짧아야 좋죠.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미분 없이 잘 팔린다는 뜻이다. 그지? 근데 거기에 그 교재에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지.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예측한다. 요 말이 포함되지 않으면 흡수율 분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딱 이렇게 나온다.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추세를 파악해가지고 자신이 공부하는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를 예측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수요를 예측한다. 요 말이 포함이 돼야 흡수 분석이 되는 거야. 과거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흡수 분석의 목적이다. 미래를 예측한다. 요 말이 포함되지 않으면 흡수 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한 개 기억해 놓고요. 뒤로 넘겨서 거기 뭐 6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6,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그 큰 번호가 6, 7, 8, 9번이 전부 이제 그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 이제 타당성 분석이죠. 그 타당성 분석의 절차를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이 책이 아주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는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돼.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타당성 분석이었지. 아까 워포드도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는 7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타당성 분석이 지금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실행 가능성 분석으로 타당성 분석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니까 단계에서도 두 번이나 걸쳐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 이제 시험에도 자주 언급되는 게 타당성 분석인데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5단계 설이 있고 2단계 설이 있어요. 다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돼. 원래 이제 5단계가 더 중요하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첫 번째가 지역 경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분석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 지역 경제 분석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분석을 하고 또 시장 분석의 결과가 나오면 시장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 앞에 3단계 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확보된다. 그럼 다음 두 단계가 더 진행되는데요. 요 앞에 단계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검증하는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 단계를 이렇게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해서 단계를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이 5단계를 또 2단계로 나누기도 한단 말이야. 2단계 중에서 앞에 3단계를 합쳐서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두 단계를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개발의 타당성 분석 중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시장 분석이라고 시장 분석과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을 경제성 분석을 한다. 그러면 틀렸지. 앞에 두 단계, 뒤에 3단계가 아니고 앞에 3단계, 뒤에 2단계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먼저 나오는 3단계를 시장 분석, 뒤에 2단계를 경제성 분석이라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야, 순서. 그러니까 왜 이게 순서가 중요하냐면 앞 단계 분석이 이루어져서 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분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 경제 분석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시장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또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성 분석은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 단계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앞 단계 분석에서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다음 단계 분석이 진행된다는 거지. 그럼 이건 순서가 어긋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순서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라 한 문제. 타당성 분석의 절차가 올바르게 배열된 거야. 요 순서 자체가 그냥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먼저 순서부터 익혀놓고 이 각 분석 단계에서 이제 뭘 분석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초점인데요. 만약에 어떤 개발업자가 요 지금 대구 달서구 지역에 빌라를 한 100호 정도 공급해 보겠다. 요런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지금 공급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이 달서구 지역이죠. 그럼 요 지역이 과연 이 빌라를 소화시키기에 적합한지 이 지역의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구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소득 상태라든가 지역의 고용 정도라든가 또 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이 과연 빌라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인가 이걸 판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지역경제 분석이야.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은 지역의 총량적인 경제 지표들을 측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충분히 뭐 인구 상태라든가 고용 정도라든가 그죠? 실업자 정도라든가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내가 공부하는 이 빌라는 충분히 이 지역에 소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었지. 그 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의 빌라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측정해내는 작업이 바로 시장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 분석이고, 이 시장 분석에서 자, 요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빌라에 대한 수요가 1,000호 정도 발생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지 기존 공급된 양, 기존에 공급된 양은 300호밖에 공급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턱없이 700호나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요 중에서 내가 100호 정도를 한번 공급해 보겠다. 이건 충분히 이게 사업이 할 만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공급 상황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자신이 공급할 물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공급하는 요 물량이 그지? 어느 정도 빠르게 시장에 매매되고 임대될 것인가? 이 매매 임대 가능성, 즉 분양 가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성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성 분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좀 전에 뭐였어? 흡수율 분석.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빠르게 이 시장에 분양되고 판매될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흡수율 분석이죠, 그지?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제 판단해가지고, 그지? 시장 상황도 조사하고 분양 가능성도 측정해 보니까 이게 충분히 미분양 없이 일정 기간 동안에 다 팔릴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익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수익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타당성 분석이고, 이 타당성 분석에서 어느 정도 수익도 그죠? 내가 원하는 목표치 이상으로 확보가 된다 이런 판단이 쓰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 분석 단계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은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걸 이제 단계를 5단계로 보기도 하지만 2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야, 앞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까지를 시장 분석이라고요.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두 단계를 경제성 분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요 이제 단계를 2단계로 나올 때도 시장 분석에서 반드시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그 자료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단계를 2단계로 나올 때 반드시 뭐부터 해라? 선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 순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경제성 분석을 시장 분석보다 먼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시장 분석에 자료가 나오지 않고서는 경제 분석은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순수의 이과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2단계로 나올 때도 선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 순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시장 분석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지. 경제 분석을 시장 분석보다 먼저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지? 그럼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먼저 이런 분석을 시장 분석이란데요. 이제 이 시장 분석은 지역의 총량적인 경제지표도 측정하고요. 또 수요 공급 상황을 통해서 시장 상황도 파악하고, 그리고 개발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잘 분양될 것인지를 측정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과연 이 시장에서 먹혀들 수 있는 사업이고 채택 가능한 사업인가를 측정하는 작업, 이게 바로 시장 분석이야.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발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과연 이 시장에서 채택 가능한 사업인가, 이걸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시장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에서 사업이 충분히 할 만하고 채택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요, 수익성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경제성 분석의 핵심이다, 그런 뜻이네, 그지? 자,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실제 이제 거의 뭐 개발원에서는 1순위에 버금갈 정도로 출제를 하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데에서, 그죠? 반드시 한 개 아니면 두 문제,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올 것이다. 요 시장 분석의 절차 이 자체를 한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이거하고 이제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묶어가지고, 그죠? 한 문제를, 종합적인 문제를 한 문제로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아니면 두 문제를 예상해 놔야 되겠고, 뒷장으로 넘겨서 128페이지 갑니다. 요게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지? 참 뭐 순서가 뭐 이랬다 저랬다가 뭐부터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그 128페이지부터 이제 개발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개발의 분류가 나왔는데, 뭐 내용에 따라서는 건축에 의한 개량, 조성에 의한 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건축에 의한 개발, 이거는 이제 원래 땅 자체만 우리가 파헤치잖아요. 토지만을 파헤치는 걸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고.
그 토지를 파헤쳐 가지고 그 위에 이제 건축 활동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뭐 다리를 놓거나 땅을 파헤쳐 가지고 그 위에 또 도로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면 건축 활동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에 의한 개발이 되는 거야. 아니? 토지 자체만을 조성하는 게 조성에 의한 개량 또는 조성에 의한 개발이라고요. 그리고 토지를 파헤쳐 가지고 그 위에 어떤 건축 활동이 수반되면은 건축에 의한 개량 또는 건축에 의한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관에 따라 개발 외관, 물리적 변형 유무죠. 토지의 물리적인 변형이 초래되느냐 초래되지 않느냐. 물리적 변형 유무 또는 외관에 따라서 유형적 개발, 무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로 나누는데 이제 유형적 개발은 토지의 물리적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토지의 물리적인 변화가 초래되면 유형적 개발. 토지의 물리적인 변형은 초래되지 않고 이용 상태만 바뀐다. 그러면 무형적 개발이죠. 그죠? 형체의 변화가 안 생긴다는 뜻이니까. 뭐 토지 지역 용도 지역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인 변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용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죠? 또 건축부에서 여러분이 배운 용도 변경 이런 것도 이용 상태가 바뀌는 거지 토지의 물리적 변형이 초래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걸 이제 무형적 개발이라고요. 복합적 개발은 유무형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인 변형도 초래되고 이용 상태도 변경된다. 이런 게 복합적 개발인데 규모가 큰 개발은 전부 다 복합적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뭐 자주 등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개발을 이제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공적 주체와 아까 사적 주체가 있었죠.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이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을 공영개발이라는 거죠. 공영개발,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 그리고 이제 민간 주체, 아까 사적 주체가 있었죠. 민간, 토지 소유자나 소유자끼리 결성한 조합이라든가 개발업자, 건설업자와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개발을 비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요거는 뭐 비공영 개발이나 민간 개발이나 다 같은 거겠죠. 근데 이 공영 개발은 이제 정부가 참여하는 개발이죠. 근데 뭘 기하느냐? 공영 개발은 국가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을 공영 개발을 하는데요. 이 공영 개발은 대부분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매수 방식. 수용 방식이나 뭐 매수 방식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영 개발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다른 걸 기하는 게 아니고 공영 개발의 단점이 중요한 거다. 장점이야 좋은 거니까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 단점. 공영 개발은 사업이 전면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수용 방식은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죠? 땅을 시행자가 전면 매수해서 개발을 한다. 그래서 매수 방식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막대한 자금 부담이 따른다. 초기에 자금 부담이 엄청 크다는 거지. 왜? 원칙은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두 번째는 보상금을 지불하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땅을 헐값으로 보상해주고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 땅을 뺏어가느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공영개발의 가장 큰 단점이 민원 발생 우려. 그러니까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이죠. 이게 크다는 거야. 민원 발생 우려가 크고 초기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되고 자금 부담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현금이 시중에 유출되니까 시중의 통화량을 팽창시킬 우려도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 받아가지고 땅 뺏기잖아요. 근데 보상금 받아갖고 뭐합니까? 다방 아가씨 데리고 유럽 여행 가는 할아버지도 계시죠.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보유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상금을 받고 내 땅은 뺏기잖아요. 이미 그지? 소유권은 상실했지. 그럼 그 보상금 받는 돈으로 옆 동네 가서 또 땅을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근 지역에 집가 상승 우려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단점이 있는데 두 가지 단점은 꼭 기억을 해야 돼.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초기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돼서 자금 부담이 따른다는 거고요. 두 번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민원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왜? 헐값의 보상을 주고 땅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민간 개발 방식, 그리고 또 정부가 참여하는 개발, 이 개발 방식에서 가장 그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수용이죠. 토지 수용제. 그 이거는 강제 방식으로 보상금 주고 일정한 동의 요건만 충족되면 그냥 몇 사람이 뺏기기 싫어도 그냥 강제로 뺏어가 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가장 심하게 침해하는 개발 방식이 바로 공영 개발이면서 수용 방식입니다. 요거 한 개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시험에서 1순위로 등장하는 게 비공영 개발이죠. 이 비공영 개발 그 129쪽에 비공영 개발이라는 것이 바로 민간 개발 방식을 뜻합니다. 그지? 사적 주체에 의한 개발을 비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 여기에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우리 이제 개발론에서 실제로 이제 1순위로 출제될 정도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틀을 딱 먼저 잡아야 됩니다. 상당히 유형이 다채롭고 많은데 민간 개발 방식은 첫째가 자체 개발 사업, 두 번째가 지주 공동 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토지 신탁, 그 네 번째 큰소 시험 구성 방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이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이에요.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자기가 비용을 내서 직접 개발해서 수익도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자체 개발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누구?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자금 조달 주체도 누구? 토지 소유자. 이익의 기속 주체도 누구?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익도 전부 토지소유자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사업도 직접 토지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자금 조달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되고, 이익의 귀속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자력으로 개발해서 이익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 이게 말 그대로 자체 개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은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지? 지주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런 뜻이겠죠? 지주가 뭐고? 요게 뭐고? 이게 뭐고? 토지 소유자. 지주. 그럼 토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런 뜻이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걸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 이걸 이제 지주 공동사업이라는데, 이 지주 공동사업은 상당히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지주 공동사업도 많고 또 일본에서 유행하는 지주 공동사업도 많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지? 사업 수탁 방식입니다.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형이라고도 합니다. 사업 수탁 방식이나 사업 위탁형, 사업을 전적으로 위탁한다 또는 사업을 전적으로 개발업자가 받아서 대행하니까 수탁 방식, 똑같은 말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지주공동사업이고, 두 번째가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업 방식인데요.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서로 나눠 가진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교재에는 등가 교환 방식하고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공사비를 물건으로 변제하는 방식이 등가 교환 방식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형태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여러 명의 투자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조합을 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 모집형이 있어요. 이 투자자 모집형은 우리가 지난주에 금융론에서 그지? 여러 명의 투자자가 개발회사와 함께 합동조합을 계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금 조달 기법이 있었죠. 그 신디케이터였는데, 이 신디케이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바로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요 네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지주공동사업을 대표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죠? 지주공동사업은 상당히 다채롭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일본에서 유행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구차지 방식을 바뀐 게 이제 신차지 방식이겠죠, 그죠?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고, 이건 일본에서 유행하는 지주공동사업을 대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공동 빌딩 건설 방식도 있고,
또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도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뭐 지주공동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신탁은 이제 토지를 신탁 회사에 합법적으로 맡겨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대행하는 방식이 바로 토지 신탁이 되어 있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하는 규모가 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금력도 굉장히 있어야 되고, 아주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고요. 자금력이나 기술을 갖춘 법인끼리 조합체를 결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인끼리 결성한 조합체가 바로 컨소시엄이니까 이거는 법인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법인끼리 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공동 사업이지 지주 공동 사업이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민간 개발사는 상당히 이렇게 다채롭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이 토지 신탁하고 그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을 대표하는 것 중에 사업 수탁 방식이 있어요. 요 두 가지는 형식은 거의 그냥 90% 이상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은 똑같은데 세 가지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의 차이점을 묻는 데서 90% 이상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민간 개발업체가 많잖아요. 근데 이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의 특징만 딱 비교해 두면 그냥 한 문제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정리하고요. 요 두 가지에서 대부분 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고로 이 등가 교환 방식이 어떤 거냐, 요건 익히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종종 일본에서 유행하는 신차지 방식에 대해서 지문으로 간혹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참고해서 첨가해서 기하면 되겠는데, 자 먼저 이제 그 토지 신탁, 이 토지 신탁은 토지 신탁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부동산 신탁이라고도 하고요. 토지 담보 신탁, 토지 개발 신탁, 뭐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명의 신탁하는 걸 배웠을 거야, 그지? 명의 신탁, 그 민법에서 배우신 명의 신탁하고 이 부동산 신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명의 신탁은 실명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법에 따라서 실제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 권리자 명의로 내가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니까 세금도 엄청 나올 것 같고, 또 뭐 강제 집행이 들어갔고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이제 남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실명법을 위반한 거 아니야, 그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남의 명의로 등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법을 위반한 행위니까 법으로 엉키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지. 명의신탁은, 그죠? 당연히 무효이면서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이 따르는 금지 행위입니다. 명의신탁은. 근데 이 부동산 신탁, 토지 신탁은 신탁법이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신탁법. 그 신탁법에 기초를 해서 일정 기간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요. 합법적으로 맡겨가지고 신탁회사가 개발을 대행해주고 수익을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아주 합법적인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하고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알았죠?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고 부동산은 법에서 장려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신탁, 부동산 신탁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면,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맡겨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20년이나 30년 정도 일정 기간, 장기간 이제 토지를 이렇게 토지를 개발해 달라, 이런 걸 토지 개발, 이런 개발이나 관리를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 신탁회사에게. 그러면 신탁 기간이 이제 한 20년 이렇게 설정되면 20년 동안 신탁회사가 토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대행해주고 수익이 나는 걸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이 토지 소유자가 신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신탁자, 또 땅을 맡기는 사람이니까 위탁자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탁에서는 토지를 받아서 개발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고 신탁기관에 개발해서 수익이 나지. 그러면 이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수익을 되돌려 주는데, 보통 이 수익자는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수익자가 되죠.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이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토지 소유자 수익자는 동일인인데 동일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죠. 내 땅 개발해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수익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수익자가 달라지죠. 그죠? 대부분 동일이지만 이게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 수익자, 그러니까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자 간에 토지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맡겨서 개발을 대행하는 방식이 토지 신탁, 부동산 신탁인데, 이 신탁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신탁 기간이 이렇게 딱 설정됐지, 30년이나 20년 이렇게 딱 설정이 되면 신탁 기간 동안에는 형식적이긴 해도 신탁 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토지가 개발되는 방식은 유일하게 요 신탁 한 개밖에 없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 중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건 요것 딱 한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토지 소유가 그대로 자기 토지니까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지만 요 유일하게 토지 신탁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실상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신탁 기간 동안에만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등기가 다시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복귀가 됩니다. 근데 신탁 기간 동안에는 형식적인 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럼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등기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이 되는 거죠. 신탁회사 명의로 끝까지 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등기가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의 주체가 신탁회사예요. 그리고 이 신탁회사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진행하고 수익이 나면 수익자에게 수익은 다 되돌아줍니다. 배당을 통해서. 근데 신탁회사도 개발을 대행했기 때문에 신탁 기간 동안에 그죠? 개발을 대행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도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신탁부에 지어진 수수료만 딱 받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탁회사는 신탁부에 지어진 수수료만 취득하고 개발을 대행해 주고 이익은 전부 토지에게 되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개발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그죠? 또 저기 자금력도 없는 기술력도 없는 그런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주 합법적으로 이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유효하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부동산 신탁입니다. 그다음에 이 신탁과 아주 흡사한 게 사업 수탁 방식인데 이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신탁하고 실제는 그냥 거의 똑같은 사업 방식이에요.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형이라고도 합니다. 사업 위탁형이나 사업 수탁 방식이나 똑같아요.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지주 공동사업 아닙니까? 그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지주 공동사업 중에 사업 수탁 방식이 있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이렇게 딱 넘겨줘요. 그런데 토지를 넘겨주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단 말이야.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만 딱 넘겨줘요. 그럼 소유권을 이제 토지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등기가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계속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진행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끝까지 개발이 되고 또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거야.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고 등기도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명의로 끝까지 개발이 진행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땅만 이렇게 개발업자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럼 개발업자는 뭐 하느냐? 이 토지 위에 그죠? 개발업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설계하고 그리고 건물을 또 완공해요. 또 완공된 건물을 분양합니다. 분양하고 뭐 임대하고 그죠? 이런 모든 업무, 이 개발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개발업자가 대행해 주는 거야. 대행. 그러니까 자금은 전적으로 토지가 건축비까지를 부담해 가지고 딱 땅까지 넘겨주면 그지? 개발업자는 이제 이 토지 위에 건물 설계하죠. 그리고 건물도 짓죠. 완공하고 또 완공된 건물을 분양 임대하죠. 이런 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만 대행해 주고요. 이제 개발이 종료됐잖아요. 종료되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 거지. 또 건물도 건축비를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했죠. 그럼 토지뿐만 아니고 건물이 그지? 전부 다 토지 소유자에게 다 귀속되는 거야. 토지와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귀속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그대로 다 제공해 준다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개발업자는 업무를 대행해 줬잖아요.
그럼 요 개발업자는 또 뭔가 업무를 대행한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 대가가 바로 신탁부에 지어진 수수료만 취득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토지 신탁하고 요 사업 수탁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지? 토지 신탁도 신탁회사에게 토지 땅 넘겨줘요. 넘겨주면 신탁회사가 전적으로 신탁 기간 중에 개발을 대행해주고 이익은 토지세계 다 제공해줘요. 그리고 수수료만 딱 받아가잖아, 그지? 사업 수탁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업무를 개발업자가 다 대행해줘요. 그리고 이익은 전부 토지세계 다 되돌아줘. 그리고 개발업자는 역시 수수료만 딱 받아가나, 그지? 그러니까 민간 개발 방식에서 이 수수료만 받고 전적으로 이익을 토지세계에 제공해주는 방식이 바로 두 개입니다. 되게 수수료를 받고 전적으로 이익을 토지세계에 다 되돌려주는 게 탁자 들어간 거 두 개다 봐라. 토지 신탁, 사업 수탁 방식. 요 탁자 들어가는 두 개만 수수료를 받고 모든 이익을 토지세계에 다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방식은 두 개가 똑같죠.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전되지 않느냐, 자금을 신탁회사가 조달하는지 토지 소유가 조달하는지, 여기서 세 가지의 차이점이 생긴 거예요. 이 차이점 세 가지를 묻는 게 우리 시험에 거의 90% 이상 답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생기죠, 그죠? 요걸 비교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민간개발 방식에서는 요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을 구분하는 데서 답을 대부분 요구하는데, 이제 이런 지문은 5개니까 이제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이 등가교환 방식도 나오고 신차지 방식 이런 것도 이제 종종 등장하겠죠. 저 두 가지도 첨가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네. 앞을 지웁시다. 자, 등가 교환 방식 또는 뭐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것도 이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지주 공동사업 아닙니까, 그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보유한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다 이렇게 제공해 주죠. 그러면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건축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거야.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완성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공동사업이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그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이니까, 공동사업이면 자금도 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일 거 아닙니까, 그지? 반만 부담해야 되겠지. 근데 이 건축비를 개발업자가 다 조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부담할 비용이 있죠. 자기가 부담할 몫이 생기는데 그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가 부담한 건축비 비율이 있겠죠. 이 비율에 맞게끔 건축 면적을 서로 나눠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이고요. 건축비가 6억이 소요되다고 가정해보자. 그 비율이 이제 40대 60이니까 이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 중에 40% 면적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이 되고 60% 면적은 개발업자에게 기속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 동등한 가격 순으로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서로 이렇게 4대 6 비율로 나눠 가졌죠. 그리고 또 토지 소유자가 변제할 공사 비용을 이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으로 개발업자에게 변제를 안 시켜요. 물건으로, 건물로, 그지? 그래서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인데, 요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아니? 건물의 지분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서로 나눠 가졌죠, 그죠? 그러니까 지분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공유하는 대표적인 지분 공유 방식이 바로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지분을 나눠 갖는 거.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지분을 서로 나눠 가지는 대표적인 지분 공유 방식이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기초해서 동등한 가격 순으로 건축 면적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지주 공동 사업 중에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차지 방식. 이거는 이제 구차지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나는데, 차지라는 게 토지를 임차한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는 지주 공동사업이긴 하지만, 그죠? 지주 공동사업이라기보다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에게. 그러니까 장기간 임차를 하는 거야, 임차.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를 일정 기간 빌리면, 그지? 임차권을 설정하고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토지를 임차하는 권리를 차지권이라고 한다고. 차지권. 토지를 임차하는 권리. 차지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뭐 한 2, 30년 이렇게 빌리면서 차지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제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구차지방시에서는 이 차지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그지? 개발업자가 토지주에게 엄청나게 높은 권리금을 주고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신차지방식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 권리금을 주지 않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이렇게 빌렸잖아. 그지? 빌려가지고 개발업자가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완성해요. 자금 조달을 건축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해서 건물 짓고 빌린 기간 동안 토지 다 사용하는 거죠. 건물 지어서. 그지? 근데 이제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이 개발업자는 차지 계약 기간 중에는 토지를 빌렸으니까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리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지대를 매년 지불한단 말이야. 아니, 토지 사용료인 지대를 계속 지불하는 거야, 매년.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이렇게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차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지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니까 돌려줘야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건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는 원래 토지 소유자 거지? 그러니까 토지는 무상으로 그대로 되돌려줘. 아무 대가 없이 돌려줘야지. 근데 건물이 문제죠. 건물은 건축비를 개발업체가 부담을 했고 또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지대를 매년 엄청나게 높은 지대를 지불하거든요. 그럼 이 건물은 토지주에게 그냥 줘서는 안 되잖아. 개발업자 거니까, 그지? 그래서 건물은 토지주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시중 가격으로 파는 거야. 그래서 토지만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이제 신차지 방식이라 하는데요.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주공동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또 종종 지문으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저 신차지 방식까지의 특징만 좀 익혀두면은 민간 개발 방식에서 나온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네요. 민간 개발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토지 신도하고 사업 수도 방식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숙지하지 않으면 그냥 한 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1순위로 시험에 나오는 게 1순위로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까지 접촉해서 기억하면 별로 어려움 없이 한 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뒤로 가서 130쪽에 개발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이제 신개발과 재개발로 나오는데 신개발은 작년에 시험에 나올 때 그죠? 신개발이 뭐야? 처음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곽에 농지라든가 임야 이런 걸 밀어가지고 그게 이제 새로이 건물을 지어. 그러면 이제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변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땅을 파헤치는 거잖아. 그죠? 농지라든가 임야를 깎아가지고 그게 주택 짓고 상가 조성하고 도로도 확보하고 하면 처음으로 이제 도시가 조성되는 셈이죠. 이런 개발이 신개발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그러면 재개발은 뭐야? 이미 개발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정비하는 거죠. 그죠? 그 재개발은 이미 도시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농림 지역이나 그지? 나 뭐 저 관리 지역 이런 것들을 저 농지라든가 임야를 밀어 가지고 거기에 건물 짓는 거는 처음 도시화 되는 형태로 변모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신개발의 개념이 되었고 도시가 지금 이미 개발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건물도 다 완성돼 있고 도로도 다 확정돼 있는데 건물이 낙후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면 그걸 전부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신건물로 대체를 하고 도로도 다시 정비하는 거죠. 그게 뭐야? 재개발이죠. 개발된 도시를 다시 새로이 정비하는 게 재개발이 되었고 처음으로 이제 도시적으로 변모를 시키는 걸 신개발이라고 하겠죠. 그죠? 신개발이 전혀 시험에 안 나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지? 신개발하고 한지 방식을 한꺼번에 묶어갖고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농촌 지역이 도시적으로 처음으로 변모가 된다. 그렇게 생각되면 이게 신개발이 되는 거고요. 개발되는 걸 다시 개발하면 재개발이죠. 뭐. 신개발에 대해서는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실제. 재개발이 중요한데 재개발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거기 법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는 법이 있잖아. 그죠? 그 법에 따라서는 이제 재개발, 정비, 이거는 법에 따라서는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 사업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온대요. 이게 왜 주강림 정비에서 배운 게 이게 왜 개론이야, 그지? 지금 개발 방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참 괴롭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요 구분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지? 뭐 글자가 그러니까 이제 주강림 견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고 극히 열악하고, 그지?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강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그게 주강림 개선 사업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옵니다. 극히자가 빠졌지.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게 아니고 그냥 밀집된 지역에 주강링을 보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왜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한 무슨 건축물이 노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노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강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뭐 낙후된 노불량한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상가 이런 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는 뭐지? 그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재건축은 오직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극히 열악한지 과도하게 밀집된지 저 단어 가지고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 방법, 이제 재개발을 시행 방법에 따라서 나눈다. 시행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맨 위에 있는 보존 재개발이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래로 향할수록 적극적인 유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 방식은 철거 재개발을 봐야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농도가 조금씩 짙어진다는 뜻이야. 보존 재개발은 우리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싹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지? 건물이 노후불량화돼야 다시 밀고 짓는 거잖아. 그지? 그게 재개발인데, 보존 재개발은 이거는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다. 예방.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불량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지. 그러니까 지문에 반드시 그런 말이 들어가요. 노후불량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불량의 진행을 방지한다 이 말이 사전에 이제 노후불량화 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뜻이죠. 노후불량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측면의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을 보존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 그런 말 있네. 노후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지? 그런 말이 나왔잖아, 이제. 그게 보존이고, 이제 그다음에 수복은 건물이 노후불량화 되죠. 그럼 노후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한다 이 말이야. 노후불량화된 요인만 딱 제거한다. 만약에 지붕이 노후화되었다. 그럼 지붕만 쉐라해서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죠. 바닥이 노후화되면 바닥만 쉐라하는 거고. 그러니까 노후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해서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수복이고, 이제 수복보다 조금 농도 짙은 게 개량이죠. 노후불량화된 요인도 제거하고요. 여기까지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량은 노후불량화된 요인도 제거하고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시설을 첨가함으로써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첨가한다는 게 일종의 이제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철거 전에 리모델링 방식으로 기능을 증식시키는 재개발이 개량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철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를 이루는 재개발 방식이죠. 기존 시설을 완전히 재개해버리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재개발 방식이지.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완전히 제거한다. 철거하고 이제 새로운 건물로 쫙 짓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실행적인 재개발 방식이 바로 철거 재개발이고요. 선진국은 건물의 수명이 길어가지고 철거보다는 수복이나 이제 개량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재개발 방식은 수복 재개발하고 개량 재개발을 바꿔가지고 자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저 정도까지는 좀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 취득 방식, 그러니까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는가,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는가.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 혼용 방식, 합동 신탁 방식,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단순 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소유권이 변동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화가 없으니까 권리 불변에 해당하는 사업 방식이고요. 대부분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지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발하는 자체 개발 사업, 단순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죠. 환지 방식은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해요? 다시 시행자가 개발해서 원래의 소유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다, 그지? 원래 소유에게 다시 되돌리는 거야. 재교부하는 거지. 시행자가 토지를 개발하여 원래의 소유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그 길로 재수다. 원래 토지 소유권을 개발업자가 개발해갖고 그걸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먹으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돌려줘야지. 다시 되돌려주는 거야. 재교부하는 건데 돌려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양만큼 못 돌려받죠. 기반 시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지? 그 토지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편입되는 비율이 있어요. 그걸 감보율이라는데 감보율이 보통 한 50% 가까이 가니까 절반 정도는 국가에 떼주고 반만 돌려받는 거죠. 개발 후에. 근데 반만 돌려받아도 뭐 지가가 크게 상승하니까 이익이죠. 토지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반만 돌려받으니까 반 정도 돌려받으니까 소유권이 줄어요. 감보율만큼, 그지? 그래서 권리 축소에 해당하는 사업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대부분 토지 구획 정리할 때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토지 구획 정리사, 이게 대표적인 환지 방식이고, 매수 방식은 바로 뭘 뜻해? 수용 방식을 매수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제 수용이죠. 공용 징수다.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땅을 뺏어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보상을 받는 순간 민법 187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 없이 바로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 소멸에 해당하는 사업 방식이고, 주로 어떤 게 수용 방식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그랬지 아까? 택지 공영 개발, 정부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은 다 수용 방식을 해도 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혼합 방식은 매수 방식하고 환지 방식을 합친 겁니다. 그게 이제 혼합 방식이고, 합동 방식은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개발을 하는 게 합동 방식이 되어 있고, 신탁 방식은 좀 전에 요 다른 거 신탁 회사에게 일정 기간 토지를 합법적으로 맡겨 가지고 신탁 회사에게 개발을 위임해서 신탁 회사가 개발을 하고 수익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 신탁 방식이 되어 있죠, 그지? 자, 이 그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 단순 개발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은 권리의 변환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죠. 권리 불변인지, 권리 축소인지, 권리 소멸인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주로 어떤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지 요 대표적인 사례도 좀 기회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간 개발 방식하고 개발의 분류들을 정해 봤고요. 번호 15번의 개발권 이전제, 개발권 양도제도 요것도 정리를 하고 쉬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개발권 이전제는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그죠? 칠판 지우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시고 칠판 닦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